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의 영상은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길어지기에 3개의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지난 시즌 후방 빌드업 구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티치를 기용한 라볼피아나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며 나아가 유나이티드가 왜 왼발 센터백을 고집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지난 시즌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 구성에 대해 다룬 이후에는 다음의 두 번의 영상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공략당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술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그 구상들을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라볼피아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부터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축구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자주 통용되게 된 라 살리다 라볼피아나, 통칭 라볼피아나는 직역하면 라볼페의 방법론, 해결책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표현으로 멕시코 리그에서 주로 활약했던 감독 리카르도 라볼페가 확립시킨 전술관에 대한 통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백포 시스템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초기 빌드업 단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는 동시에 측면의 풀백들이 전진하여 윙백의 임무를 수행하며 백스리에 가까운 대형을 취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점차 압박의 높이가 높아지는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 빌드업의 중심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이 약한 공간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후방의 빌드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동시에 좌우 측면의 볼 전진의 임무를 맡김으로써 측면 공격에 무게를 싣는다는 고안에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전술로 돌아가 얘기를 전개해보면 저는 지난 시즌의 전술 컨셉이 포그바의 복귀 전후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그바가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에 유나이티드는 맥토미니와 프레드를 중원에 내세우며 높은 위치에서의 강한 압박과 볼 탈취, 빠른 전개와 마무리라는 속공 위주 전술을 주로 활용했죠. 제임스와 레시포드를 주축으로 한 이 방식은 분명 그 색채가 뚜렷했지만 그만큼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대체에 쉽게 막히며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속공이 실패한 상황에서의 창조성 부족은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코로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 포그바가 복귀하자 경기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이렉트한 축구를 구사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치중했던 이전과 달리 포그바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의도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올리고 전진 패스를 모험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프레드 대신 안정적인 후방 볼 순환 작업에 능숙한 마티치가 기용되며 차근차근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활용된 방법론이 잘 아시다시피 라볼피아나였습니다. 마티치는 이 전술의 핵심을 맡아 빌드업 단계에서 맥과이어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후방의 왼발 옵션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이 시스템은 그 파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공적으로 먹혀들며 유나이티드가 연승 행진을 달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이러한 선택지를 꺼내게 된 것은 물론 전반기의 접근 방식이 속공에서 지공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수비진과 골키퍼의 직접적인 공격진에게로의 볼 전달 능력이 아쉽다는 문제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데아의 킥 분포입니다. 지난 시즌 데아는 리그를 통틀어 모든 팀의 주전 키퍼 중 골킥에서 롱킥의 비중이 가장 적고 또한 그 전개거리 역시 가장 짧은 골키퍼였는데요. 이것은 유나이티드가 그만큼 골키퍼가 공격진에게 직접 공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수비진에게 짧게 내어주고 후방에서 플레이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막상 골킥이 아닌 데아의 전체 패스 중 롱패스 비중을 살펴보면 데아는 롱패스 비중이 공동 15위, 평균 패스 거리 역시 15위로 갑작스레 롱패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패스 거리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상위권 8개 팀의 골키퍼들과 비교 분석해보면 대개 골킥에서 전체 패스로 범주를 넓히는 상황에서 롱패스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개거리 역시 줄어드는 반면 데아는 이것이 증가하는 독특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유나이티드의 전술 의도가 후방에서 짧은 패스 전개를 통한 빌드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비진에서 상대 압박에 묶이며 그것이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 데아에게 볼을 돌려서 롱킥으로 전개하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나이티드의 수비진들이 전술상 의도한 후방 빌드업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유나이티드가 이런 후방 빌드업 시스템을 꾀한 이유는 상위권 골키퍼치고는 롱패스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한 데아를 염두에 둔 것인데, 정작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결국 의도했던 효과와 정반대로 데아의 롱킥을 주요 전개 루트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보시다시피 주전 센터백 듀오 중 맥과이어가 린델레프보다 상대 페널티 어리어 혹은 파이널 서드로 볼을 전개할 능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진 패스를 보다 많이 시도하고 있는 쪽은 린델레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발잡이인 맥과이어가 린델레프와 함께 출전하는 경우에 왼쪽에서 출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각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죠.
이 부근에서 마티치 라볼피아나 시스템에 소샤르 감독이 집착을 보였던 이유, 나아가 센터백의 능력 중에서는 부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왼발잡이냐 아니냐가 영입 대상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거론되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발 센터백이 가지는 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심하게 전술관을 구상하는 감독들에게 주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양발의 전개 루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근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운동역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죠. 동일한 목표를 향해 공을 차더라도 양발의 전개 루트가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활용되는 패스가 발에서 가장 평평한 부분인 발 안쪽을 활용하는 인사이드 패스라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발은 다리와 뒤쪽에서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길게 뻗어 있는 구조이기에 발의 안쪽 면을 정면의 공과 맞닿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뒤틀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한계까지 뒤튼다면 이 각도는 대략 120도에 달하지만 편안한 수준에서는 그 범위가 90도에 못 미치므로 공과 발이 만날 때 발의 앞쪽이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뒤쪽이 닿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촉의 차이가 공에 스핀을 걸게 되고 이것이 마그네스 효과라는 현상에 의해 공의 궤적도 휘어지게 됩니다. 왼발잡이와 오른발잡이는 당연히 서로 반대발을 활용하는 만큼 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날 테고 공의 궤적도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상의 제약 역시 이 궤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의 구동 범위를 큰 틀에서 결정하는 고관절의 연결 구조를 살펴보면 대퇴골의 접합부는 공 모양, 골반뼈의 접합부는 소켓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대퇴골의 말단이 골반의 소켓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다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원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죠. 그런데 골반뼈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다발이 이 운동의 방향을 제한하는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일 때 골반의 돌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리가 신체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골반이 그 방향으로 틀어지는 구동 범위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해 인간은 다리를 앞뒤로 자연스럽게 진자 운동시키더라도 미세하게 몸 안쪽 방향에 중심 있는 홀을 그리면서 다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어 공을 찰 때는 당연히 몸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다리의 움직임이 이루어질 테고 그에 따라 미세하게 공이 몸 안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나아가겠죠. 앞서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사이드 킥은 일반적으로 몸의 안쪽 방향으로 휘어져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적 이해가 선행된다면 왜 왼발, 오른발이 감독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크게 4가지를 손꼽습니다. 하나는 시야각과 관련한 이점이고,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신체 방향으로 인한 전환 속도상의 이점이며, 또 하나는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응하는 탈압박의 이점, 마지막 하나는 전개 코스의 이점에 있습니다. 우선 시야각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인간이 두 눈으로 눈을 굴려가며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시야는 일반적으로 70도 정도입니다. 고개를 돌려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좌우 각각 135도에 달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빛이 위의 상황에 맞춰 양쪽 눈을 모두 활용하여 입체감을 확보해야 할 축구에서는 70도가 중요한 시야각이 되겠죠. 여기서 왼쪽 센터백이 오른쪽 풀백에게 로빙 패스를 전개하는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왼발잡이의 경우 볼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전개되므로 그 코스를 고려할 때 신체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의 시야각은 전방으로 크게 열려 상대의 전방 압박을 확인하고 대처하기에 유리하죠. 그런데 오른발잡이의 경우 볼을 전개할 때 공이 왼쪽으로 휘므로 볼을 한번 접어서 신체 방향을 틀어놓고 공을 전개할 필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시야각이 틀어지면서 전방 압박에 취약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정발 센터백을 정위치에 세우는 것이 시야각의 측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체 방향으로 인한 전환 속도상 이점은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공이 전개될 때 그 리시버가 볼을 받는 코스가 왼발, 오른발 각각에 대하여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왼발잡이가 찬 공은 전체적으로 필드 중앙으로부터 휘어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라 리시버는 필드 중앙 쪽을 바라보면서 상대 골문 쪽의 전개 루트를 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발잡이가 찬 공은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휘어들어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리시버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대 골문을 등지는 폐쇄적인 포지셔닝을 취해야만 하죠. 여기서 볼을 받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발 센터백을 정위치에 세우는 것이 유리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체 포지셔닝으로 인해 상대 진영 쪽 시야가 닫혀 있으므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취약해진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하죠. 세 번째 탈압박의 이점은 상대가 일반적인 4-4-2 수비 대응을 갖추고 강한 전방 압박을 걸어서 왼쪽의 센터백이 앞선의 미드필더에게 혹은 파트너 센터백에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 루트가 막혀버린 상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앞쪽 그리고 오른쪽으로의 전개 루트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센터백이 볼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전진하는 방법은 바깥쪽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풀백에게 볼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피해 이동하는 상황에서 왼발잡이라면 몸의 오른쪽 전방으로 볼 전개가 유리하므로 풀백에게 능수하게 볼을 전달할 수 있지만 오른발잡이라면 이쪽으로의 전개가 불리하므로 압박을 풀어내기가 어려워지죠. 이것이 정발 센터백을 정위치에 세우는 것이 유리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전개 코스의 이점은 앞서와 같이 풀백 방향으로 숏패스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오른발잡이의 경우 필드 안쪽을 경유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상대가 끊어내기 쉽고, 반대로 왼발잡이의 경우 필드 바깥쪽을 경유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후방의 볼 순환에서의 실수는 직접적으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사소한 차이는 비단 공격 전개 안정성을 넘어 수비의 안정화라는 센터백의 기본 임무와도 맞닿아 있죠. 이것이 정발 센터백을 정위치에 세우는 것이 유리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말미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을 살펴보면 오른발잡이 맥과이어가 왼쪽에 서게 되어 정발 센터백이 그 위치에 설 때의 장점들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왼발잡이라 해당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프백으로 해당 임무를 첼시 시절부터 꾸준히 맡아왔던 마티치가 이 위치에 보결로 기용되었던 것이죠. 솔샤르 감독이 지난 시즌 막판에 벤치에 프레드나 맥토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티치를 꾸준히 고집한 이유, 나아가 왼발 센터백을 찾았던 이유를 저는 이 부분에서 찾습니다. 센터백 라인의 왼쪽에서 볼을 전개하기에 맥과이어로는 충분치 않다는 계산을 내렸던 것이죠. 마티치가 프레드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경기마다 두드러지는 실수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티치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맥토미니의 경우 주발에 대한 의존도가 유나이티드 내에서 가장 높은 심각한 짝발 자원이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왼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레드의 경우 이 전술 역할로 활용하기에는 공격적인 전진 압박의 강점이 있는 프레드가 마티치의 위치에 서게 되면 공격 전개를 나아가다 끊기는 역습 상황에서 백3의 이론으로 공간을 지키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 해당 위치의 수비임으로 인해 그 장점을 살리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 마티치를 기용하면서 유나이티드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하나는 마티치가 왼쪽 스토퍼 위치로 이동하면서 백3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포그바에게 볼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각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쪽 루트가 막히면 왼쪽의 쇼를 활용한 전개 루트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먹혀들었던 시기에는 상대가 제대로 압박의 높이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낮은 위치의 센터백들에게 압박을 가하자니 중원이 비어버려 포그바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내어주게 되고, 반대로 포그바를 묶어내려니 측면의 루크쇼를 통한 전개 루트를 통해 공을 빼낼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시스템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공략당했는지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레드데빌즈의 칼럼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